지난 시간 거 리뷰를 하고 오늘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를 구성할 때 쓰는 도구, 학문 도구 4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뭐뭐였죠? 고고학, 유물, 고생물학, 지질. 네, 비슷해요. 자, 첫 번째 활용하는 게 뭐예요? 가장 주되게 활용하는 자료가 그거. 네, 아, 사료.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역사 기록이죠. 그쵸? 네. 예, 역사 기록물 자체가 사실 제일 큽니다. 자,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유물, 네, 유물 연구하는 학문. 그게 뭐예요? 유물과 유적을 연구하는 학문. 고생물학. 그게 바로 고고학이에요, 고고학. 고고학. 네, 그게 바로 고고학입니다. 근데 역사 기록하고 고고학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 말고 뭐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것까지 연구를 하려면 다른 학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학문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하고 뭐라 그랬죠? 지질학. 네, 맞아요. 그게 하나가 지질학이고 다른 하나가 고생물학, 화석학입니다. 지질학의 역할은 뭐예요? 땅 지층의 온도를, 흙의 네, 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지층의 연대가 언젠가 이런 거를 밝혀내는데 많이 쓰는 학문이고 고생물학은 뭐예요? 화석을 연구해서 그쵸? 옛날에 이러이러한 생물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 4가지 그 학문적 도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각 그 학문적 도구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역사 자료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역사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 3가지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를 우리는 신뢰할 만한 역사 자료로 인정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3가지 검증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내부적, 네, 맞아요. 내부적 검증, 2번째 외부적 검증, 외부적 검증, 3번째가 세학적 검증. 네, 서지학적인 검증이었어요. 그쵸? 요 3개의 검증을 통과한 자료를 우리는 믿을 만한 역사 기록 자료로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검증을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쵸? 네. 네, 내부적인 검증이 뭐였어요? 그 처음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뭐가 다른지. 네, 그쵸. 네, 내부적인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게 내부적 검증이라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재현이가 학생이라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재현이가 아이 아버지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부적 모순이 있으니까 그러면 믿을 만한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 어렵다 그랬어요. 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랬죠? 언어가 그때는 네, 다르. 네, 맞아요. 언어가 이게 고대 언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를 들었죠. 재현아 정신 차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혼내는 의미인데 고대에는 재현이를 격려하는 의미로 쓰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혼내는 의미로 봤을 때는 뒤에 칭찬이 나오면은 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대에는 격려하는 의미니까 칭찬의 의미가 나와도 모순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내부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네, 그 얘기가 이제 156쪽의 요 밑에 부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5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재현이가 읽어볼까요? 자, 157쪽이에요. 언어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며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어라고 부르는 것은 수백 년 전에 사용되고 기록됐던 그리스어와는 굉장히 다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생각해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대 중세 영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럭저럭 알아볼 만하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보겠죠. 4월이라는 거. 그쵸? 네, 네, 마르치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드라우트거든요. 이게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간 바뀌었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해스라고 보여요. 해스? 아, 네. 이게 해부예요. 해부. 아, 예, 이것도 좀 이렇게 막 바뀌어 있죠.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저거 그 꽃 아니에요, 꽃? 예, 맞아요. 플라워예요. 플라워의 꽃의 옛날 단어입니다. 와, 근데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플라울, 플라울. 플로우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고대 영어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벌써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넘어가서 여기 이 단락은부터 이어서 읽어볼게요, 재현이. 이 단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쉽사리 믿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단락은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전체 서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이야기 선집은 거의 600년 전에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언어가 끊임없이 변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는가? 겨우 600년 전에 기록된 영문학 작품에서 인용된 단락도 거의 영어로 인식하기 힘들 정도다. 실제로 이 단락을 정확한 발음과 함께 낭독한 소리를 듣는다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활용해보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소한 영어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서문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는 아는데 네, 그쵸. 거기 보면은 한글이 지금 우리랑 쓰는 거랑 상당히 다르죠. 그쵸? 점자가 엄청 많죠. 예, 이점 아래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 그 발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자,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어가 중국말과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훈민정음 그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랴 말싸미 이렇게 돼 있어요. 쌈이 뒹기게 달아. 예, 맞아요. 중국도 아니고 뒹귀기예요. 뒹귀. 에, 뒹기게 달아. 예, 달아서 그리고 서로 사마지도 아니고 예, 서로 맞지인데 사마디 아니 할시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음이 그것도 이것 여기에 더해서 높낮이도 있습니다. 높낮이도. 예. 예,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거 재현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몇백 년, 그러니까 여기서도 600년 전이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대략 600년 전에 한국어라는 거. 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우리말도 아니고 그 고대 그리스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외형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외형도 이렇게 변하지만 용법도 변한다는 거예요. 용법도.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그겁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단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의의 요점은 아주 간단하다. 서연이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논의의 요점은 아주 간단하다.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어떤 문서가 기록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을 찾아내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도 그 언어가 사용되던 시기에는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용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문서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증을 거칠 때 역사 과학자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원을 사용한다. 네, 금원 고기 읽어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원. 어떤 문서가 내부적인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모순이 결정적으로 명백한 모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순을 드러낸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난해한 부분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네, 그래요. 한마디로 무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모순이라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좀 아리까리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싶으면은 일단 뭘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모순이 아닐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거는 모순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내부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모순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의 네, 성경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 보면은 어때요?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뭐지? 뭐더라? 헨리의 그쵸? 헨리의 아들의 아들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요셉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요셉이 헨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헨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 뭐냐 모순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당대에는 족보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기록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어머니 계열의 족보였대요. 어머니 계열의 족보. 아,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 계열의 족보를 서술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아버지 계열이라고 합니다. 부계를 따르는 족보를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계를 따르는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서는 그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예, 족보는 우린 하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중근동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족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 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북의 족보를 가져와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하려면은 목의 족보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시면은 왕과 계보인데 그 몇몇 왕들이 생략돼 있거든요. 잘려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보면은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그럼 원래 손자인데 손자가 아들로 기록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우리 생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를 그 이렇게
떼내고 손자를 아들처럼 기록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인제 단순 인제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여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네. 모순이야. 내부적인 검증 통과 못 했어.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결정적이고 명백한 모순, 이건 누가 봐도 모순이고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안 된다.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거는 모순이다. 예.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문서들에 한해서 내부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요렇게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그 언어상의 그 차이가 그 시간상의 그 갭 차이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어는 어떤 문서에 관한 내부적인 검증을 거칠 때 그 문서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두 단락이 서로 모순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모순을 해명하기 위하여 합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모순이라고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 같은 경우도 합당한 설명이 제공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당대의 유대 관습들을 예로 들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통용이 됐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순이라고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음 단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원을 적용하는 법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100% 이해되지 않아도 좋다. 네, 그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검증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재현이 읽어볼게요. 역사 과학자들부터요. 100% 이해되지 않아도 좋다. 거기 다음.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문서에 적용되는 두 번째 검증 방법은 외부적인 검증 방법이다. 이 검증 방법은 또 다른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이 문서와 다른 알려진 역사적 사실과 모순을 보이는가? 역사 과학자들이 외부적인 검증 과정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이미 세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친 다른 문서들과 관심 대상 문서를 비교하는 것이다. 검증을 거친 문서들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모순을 보이는 문서는 어떤 것이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네, 그래요. 외부적인 검증 과정은 뭐냐? 이미 검증 과정이 끝난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거를 기초로 삼아서 지금 새로 발견된 문서들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얘기했었죠. 그쵸? 네. 이거는 믿을 만한 역사 기록으로 뭐 대부분 공인을 받을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조선왕조가 건국한 게 1392년이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떤 새로운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조선이 건국한 게 1592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새로 발견된 문서는 믿을 만한 문서가 될까요? 믿지 못할 문서가 될까요?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할 문서가 되죠. 그죠? 왜요? 외부적인 검증을 해보니까, 그쵸? 믿을 만한 문서에 비춰봐서 외부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믿을 만하지는 못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부적인 검증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쵸? 그 네. 시간 갭 차이,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외부적인 검증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서연이가 곧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불행이도입니다.
불행히도 오래된 문서일수록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서들이 훨씬 더 적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외부적인 검증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검증 방법은 고고학적인 사실로 알려진 문서들에 나온 여러 가지 진술들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문서에서 어떤 도시를 언급할 경우에 고고학에서는 그 도시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오래된 문서일수록 외부적인 검증 방법에서 이런 요소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래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옛날 시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라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네. 네, 시대를 더 올라가 봅시다. 자,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 아, 자, 예. 그러면 고조선 시대를 우리가 외부적으로 검증할 만한 문서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음, 거의 없죠. 그쵸? 예, 네.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그게 그 오래된 시대잖아요. 그쵸? 예, 그 시대를 이제 외부적으로 검증해 줄 만한 또 고 문서가 그것도 그 검증을 받은 고 문서가 필요한데 오래된 시대일수록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오래된 시대를 외부적으로 검증하는 거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비교적 근데 현대 시대로 오면 올수록 외부적인 검증은 어때요?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쵸? 예, 요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외부적인 검증입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검증을 도와주는 한 가지 이제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고고학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고고학은 글로 남겨지지 않은 그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유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고조선 얘기했는데 고조선 관련된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문서는 찾기 어렵잖아요. 그쵸? 네. 어렵지만 거기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서 발굴을 해서 고조선임을 확언하는 유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해당 도시가 정말로 고조선에 속한 도시가 맞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화 유적들을 통해서 고조선이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해 주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도시가 여기에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새로 발견된 문서는 어떨까요?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외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문서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말하는 대로 가서 직접 파보는 겁니다. 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한 유물들,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검증을 통과한 문서만큼의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이 외부적인 검증에서 그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고학도 근데 그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학문에 사실 해당하거든요.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확증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파봤는데 야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 신뢰성이 있는 문서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하여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이제 고고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지학적인 검증 가봅시다. 서지학적인 검증이 뭔지 서연이 읽었었나요? 선생님 읽을 네. 차례있어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서지학적인 검증 방법은 아마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검증 방법일 것이다. 신뢰할 만한 문서가 되기 위해서 그 작품은 직접 목격한 이야기나 직접 목격한 이야기에 기초한 간접적인 보고 가운데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에 담긴 문제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기록이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쵸? 네, 세연이한테, 서연이한테 이 상장을 좀 전해줘라 라고 하면서 재현이한테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재현이가 서연이를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연이가 상을 받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장을 고칩니다. 상장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혼내는 내용으로 그걸 살짝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서연이한테 준 겁니다. 네, 서연이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상해서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왜 저를 이렇게 혼내세요? 라고 하면서 딱 오는데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선생님은 혼낸 적이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서들, 역사가들이 남겨준 그런 문서들은 그 사람이 직접 쓴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를 우리에게 복사를 해서 갖다 준 거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 복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재현이처럼 오히려 칭찬하는 내용인데 혼내는 내용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단순히 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베껴 적기 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베껴 적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막 쓰다 보면 한 줄 빼먹고 이렇게 쓰고 이런 거 혹시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의도적이지는 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수들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 그 자유로운지 믿을 만하게 그래도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칭찬하는 내용이 혼내는 내용으로 바뀐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서연이한테 그 성적표를 이제 그 전달해 주라고 한 겁니다.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재현이를 통해서 야 이거 그리고 이거 저기 잘 보고 여기 네가 지금 요 점수를 그대로 옮겨 써서 서연이한테 전해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뭔가요? 예, 그 어, 9를 7로 네, 9를, 그래요. 원래는 90점인데, 이게 재현이가 잘못 봐가지고, 9를 7로 잘못 적었다는, 그래서 70점으로 옮겨 적어서 서연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서연이는 그걸 보면 어떨까요? 왜 내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 시험 잘 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류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서가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네, 가채점을 한번 해봐가지고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채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가라고 했을 때 더블 체크잖아요, 그렇죠? 서연이 같은 경우는 내가 채점을 한번 해본다라는 방식이 그런 걸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잖아요. 검증 과정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역사 기록도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서연이가 가채점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장치를 어쨌든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무결성이 우리가 믿을 만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 검증이 바로 서지학적인 검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 재현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어떤 고대 작품의 진보는 우리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고대 이집트 로마 제국 따위의 역사에 남아있는 거의 모든 문서는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은 어떤 원본 문서의 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원본 작품의 사본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본에 등장하는 내용이 원본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역사적인 작품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수작업이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소비할 뿐 아니라 오류로 가득한 과정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네, 그 다음 단락 서연이 읽어봅시다. 어떤 문서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고대에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아주 조심스럽게 몇 단어를 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기록해야 했을 것이다. 때때로 이와 같은 작업은 단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여러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 가지 준비물과 그 사람의 품삯이 금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떤 문서의 사본을 만들도록 명령할 만한 자료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을 바꾸라고 필사가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변조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본을 만드는 환경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왕이 어떤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통치 역사 기록에 관한 사본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보라. 그 역사 기록에는 원 저자가 그 왕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사실을 진술해 놓았다고 하자. 그 왕은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들을 없애라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으며 더 나쁘게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원본을 상당히 훼손한 개정판을 만들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 환경을 감안하면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시도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신뢰할 만한 역사 문서를 변조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해에 걸쳐 필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문서가 변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서지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서지학적인 검증을 통과해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혹은 아니면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원리예요. 두 가지 원리를 일단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다음 시간에 더 심도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그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첫째, 원본 작품이 기록된 시기와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초의 사본이 만들어진 시기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가를 묻는다.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문서이다. 무엇보다도 원본 기록과 사본 제작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다면 변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점점 길어질수록 변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죠. 그쵸? 네, 네, 무언가를 바꾸려면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우면은 더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원본이 나오고 사본이 나왔는데 그 시간 간격이 한 몇십 년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유가 예를 들어서 원본하고 사본의 시간 간격이 한 1000년 가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더 바뀌기 쉽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1000년. 그쵸. 1000년 기간 있는 게 그 사람 손을 많이 타면서 바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서재학적인 검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둘째 기준이에요. 둘째 기준 서연이 읽어봅시다. 둘째, 서지학적인 검증 방법은 관심 대상 문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사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사본들이 존재하고 사본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면 원본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이거는 이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그 성적표를 전달해 주려고 재현이한테만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바꿔서 서연이한테 전달해 주니까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현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40명한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서 서연이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재현이만 혼자 그 사실을 모르고 서연이한테 질투를 해서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서연이가 나중에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39명은 어떤 얘기예요? 서연이를 칭찬하는 내용인데 재현이만 전달을 해왔는데 혼자 서연이를 혼내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얘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재현이가 바꿨다는 게 쉽게 드러나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본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사본들을 모아보는 거, 한 자리에 쭉 모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이처럼 손댄 사람의 그 변조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거는 서재학적인 검증에서 탈락하는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서재학적인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 기억하시면 돼요. 사본과 원본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다, 적으면 유리하다, 많으면 유리하다. 예, 요게 이제 서재학적인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